피고인은 고개를 드세요. 윤대성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진 순간 눈물로 범벅이 된 26살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얼굴을 본 판사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지며 손에 쥔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기가 죽을 것 같았어요. 분유도 없고, 약도 없고,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흐느끼는 그녀의 목소리 사이로 판사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놀이공원에서 증발하듯 사라진 3살 딸의 마지막 웃음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판결문을 읽어야 하는 판사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 글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25년 경력의 냉철한 법관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못하며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이 판사와 여자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왜 법정에 서게 된 걸까요? 이 모든 운명의 실타래는 3개월 전 한 여자의 절박한 선택에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나,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의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8개월 된 아기 하리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반지하 원룸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수지는 낡은 손패딩을 벗지도 못한 채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에서 실밥이 튀어나온 패딩, 소매 끝은 해져서 솜이 삐져나와 있었죠. 손등에는 붉게 부어오른 동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새벽 청소 일을 하고 돌아왔지만 손은 여전히 얼얼하게 시렸습니다. 바닥에는 빨간 봉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독촉장, 가스요금 고지서, 그리고 월세 연체 통지서. 최종 경고라는 글자가 유독 크게 보였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켰어요. 화면에 뜬 잔고 3,800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급 95만 원은 이미 일주일 전에 들어왔지만 밀린 월세와 공과금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으로 분유와 기저귀를 사고 나니 이제 3,800원만 남았어요. 다음 월급까지는 아직 25일이나 남아 있었죠. 할인이 작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기의 얼굴은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서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뻗어 이마를 만졌어요. 뜨거웠습니다. 마치 불덩이를 만지는 것처럼 펄펄 끓고 있었죠. 안 돼, 하리나. 제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랍을 열어 해열제를 찾았어요. 하지만 서랍 안은 텅 비어 있었죠. 마지막 남은 해열제는 어젯밤에 먹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쯤 먹다 남은 김치통 하나와 물병 1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부엌 선반 위 분유통을 흔들어 봤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비어 있었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저 멀리 대형마트 간판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며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엠마트 24시간 영업. 수지는 그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의왕 할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가는 울음소리였어요. 수지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가 있어.
괜찮아. 엄마가 뭐든지 할게. 하지만 그녀 자신도 그 뭐든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할인을 침대에 눕히고 낡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로는 추위를 막기에 부족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었어요. 할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아기는 가쁜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죠. 뜨거운 이마, 창백한 얼굴. 미안해, 할인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녀는 작게 속삭이고는 패딩을 다시 입었습니다. 지퍼를 올리려 했지만 고장나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수지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상으로 나오자 거리가 보였습니다. 텅 빈 새벽거리, 그리고 저 멀리서 빛나는 마트 간판. 수지는 그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걸었어요. 마트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자동문 바로 앞.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몸을 돌려 다시 왔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0걸음도 가지 못하고 다시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죠. 뜨거운 이마, 힘없이 늘어진 작은 몸. 수지는 다시 마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번엔 자동문이 열렸어요. 휘익.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대로 서서 문이 다시 닫히는 걸 지켜봤습니다. 3번, 4번. 수지는 마트 앞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나오고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거리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자동문 앞에 섰어요. 손을 주먹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오늘만 정말 오늘만 그녀는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마치 무언가가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마트 안은 새벽임에도 몇몇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갔어요. 고개를 최대한 숙인 채로요. 유아용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분유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수지는 손을 뻗었지만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CCTV가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늘만 정말 오늘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분유통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다음은 기저귀, 그리고 해열제. 모두 손에 들었습니다.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진열대 뒤쪽,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청가방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를 여는 것도 힘들었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이쪽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가방 안에 넣었어요. 분유통, 기저귀, 해열제. 모두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걸어야 했습니다. 출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를 지나쳤습니다. 직원은 하품을 하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어요. 출구가 보였습니다. 자동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센서가 반응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수진이 문을 완전히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손님. 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수진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안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어요. 손님, 가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가시죠. 보안 요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의 팔을 붙잡은 그의 소나기는 쇠사슬처럼 단단했죠. 보안실로 끌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벽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수진이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보안 요원이 물었습니다. 정수진입니다. 나이는요? 26이요. 보안 요원은 서류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수진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매니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기가 아파요. 열이 펄펄 끓는데 돈이 없어서. 정말 그 이유만으로?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보안 요원은 단호했어요.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도 절도는 절도입니다. 규정상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수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기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전화기를 들고 112에 신고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실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정수진 씨 맞습니까? 남자 경찰관이 물었어요.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오태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일단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경찰차에 탔습니다. 좁은 뒷좌석, 창문에는 철망이 쳐져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마트가 점점 멀어졌죠. 지구대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어요. 오태식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가족은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샘별 보육원이요. 아기 아빠는요? 연락 안 돼요. 임신 사실 알고 나서 사라졌어요. 오태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계형 절도라고 적었어요. 조사가 끝나고 오태식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수진 앞에 놓았어요. 아기 분유라도 사세요. 아니에요. 이럴 수 없어요. 받으세요. 죄는 죄지만 아기는 먹여야죠. 수진은 5만 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진 씨 며칠 후에 검찰에서 연락 올 겁니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분유와 기저귀, 해열제를 샀어요. 할인에게 먹이고 약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모든 게 막막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하리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약식 명령 청구서. 수진은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정수진, 죄명 절도. 그리고 마지막 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150만 원. 수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돈이면 나는 그냥 끝이네. 그녀가 한 달에 버는 돈이 50만 원. 3개월치 월급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월세도 내야 하고 할인 분유도 사야 했습니다. 납부 기한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한 달 안에 1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죠. 할인이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할인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서류를 다시 읽어봤어요.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 수지는 오태식 형사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정수진입니다. 벌금이 150만 원이래요. 오태식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진 씨,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보세요. 정식 재판이요? 법정에서 판사님께 직접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벌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류 뒷장에 정식 재판 청구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서명해서 일주일 안에 제출하세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수지는 정식 재판 청구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법정, 판사, 재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정수진. 서명을 마치는 순간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상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재판 날짜 12월 18일 오전 10시. 2주 후였습니다. 수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날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었죠. 국선 변호사 배정 통지서도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준호. 수지는 전화를 걸었어요. 네, 이준호 변호사입니다. 저 정수진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절도 사건이죠? 재판 당일에 법정에서 뵙죠. 제 사정 같은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판정에서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수지는 매일 밤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판사님께 뭐라고 말할지 중얼거렸습니다. 재판 전날 밤 수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 아침이 밝았어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할인을 맡기고 법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법원 건물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9시 40분 재판까지 20분 남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진 씨?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다가왔어요. 이준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호는 서류를 펼쳤어요. 생계형 절도, 초범. 어렵지 않을 겁니다. 판사님한테 간단히 잘못했다고만 하세요. 9시 55분 법정 문이 열렸어요. 정수진 씨, 들어오세요. 수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위압적이었어요. 높은 곳에 재판장석이 있었고 수지는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 입정하십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표정은 단단해 보였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판사는 재판장석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앉으세요. 수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판사 윤대성은 서류를 읽었어요. 또 생계형 절도구나. 그는 피고인석을 흘끗 봤습니다. 낡은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윤대성은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은 고개를 드세요. 윤대성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턱, 콧날, 뺨. 마침내 눈이 드러났어요. 눈물로 가득한 얼굴. 두려움과 절망이 섞인 표정. 그 순간 윤대성의 시선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얼굴은 윤대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짓는 그 표정. 그건 아내 최은희가 젊었을 때, 슬플 때마다 짓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딸 나래를 잃고 나서 매일같이 짓던 그 표정.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애쓰던 모습. 똑같았습니다. 윤대성은 숨을 들이쉴 수조차 없었어요. 물컵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0년 전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빠, 저기 저거 봐. 3살 나래의 웃음소리. 분홍 원피스. 하얀 구두. 나래야, 어디 있어? 그날 밤 걸려온 전화. 너도 내 가족을 잃어봐. 차갑고 낮은 목소리. 윤대성은 재판장석에 앉아 있었지만 정신은 20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판사님? 법원 경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윤대성은 정신을 차렸어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정수진, 26세, 샘별 보육원 출신, 서류를 넘겼어요. 2005년 3월 8일 샘별 보육원에 입소. 당시 나이 약 3세로 추정. 윤대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2005년 3월. 나래가 사라진 게 2005년 3월 7일. 그 다음 날. 3세. 나래의 나이도 3세. 설마. 검사 의견 말씀해 주시죠. 윤대성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이 이어졌어요. 윤대성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수지는 고개를 들어 판사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아기가 너무 아파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윤대성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면. 법정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죠. 윤대성은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피고인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생계형 범죄임을 감안하여 벌금 40만 원을 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정합니다. 수지는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윤대성은 그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윤대성은 그제야 참았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법정에 혼자 남은 윤대성은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정수진, 샘별 보육원. 혹시 정말 내 딸인가? 그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떨리는 글씨로 적었습니다. 샘별 보육원. 20년 전, 2005년 3월 7일.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윤대성은 아내 최은희, 그리고 3살 딸 나래와 함께 놀이공원에 왔어요. 나래는 새로 산 분홍 원피스를 입고 하얀 구두를 신고 있었죠. 아빠, 저기 저거 봐. 나래가 풍선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 나래 풍선 사줄까? 윤대성은 딸의 손을 잡고 웃었어요. 솜사탕도 사주고 회전목마도 탔습니다. 나래는 까르르 웃으며 행복해했어요. 윤대성과 최은희도 행복했죠. 완벽한 가족의 하루였습니다. 여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최은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래는 내가 볼게. 최은희가 화장실로 가고 윤대성은 나래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법원에서 온 급한 전화였어요. 네, 윤대성 판사입니다. 전화를 받는 사이 나래는 옆에서 풍선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전화 통화는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윤대성이 전화를 끊고 돌아봤을 때 나래가 없었어요. 나래야? 윤대성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나래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벤치 주변을 뛰어다니며 찾았지만 나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래야. 윤나래. 윤대성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최은희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래가 없어. 윤대성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두 사람은 미친 듯이 놀이공원을 뛰어다녔습니다. 나래야, 우리 딸 못 봤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스피커에서 미아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3살 여자아이, 분홍 원피스, 하얀 구두. 하지만 나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놀이공원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한 남자가 나래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유괴였습니다. 그날 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대성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래 소식 아세요? 너도 내 가족을 잃어봐.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내 딸 어디 있어요? 내 판결 때문에 내 형이 감옥에 갔어. 우리 가족이 망가졌지. 나도 내 가족을 무너뜨릴 거야. 내 딸 어디 있어요? 윤대성이 소리쳤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으앙, 으앙, 나래야. 윤대성이 외쳤지만 전화는 툭 끊겼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전화 추적, CCTV 분석. 남자는 5년 전 윤대성의 판결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기범의 동생이었습니다. 복수였어요. 4개월 후 그 남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로요. 나래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윤대성과 최은희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전단지를 붙이고 방송에 나가고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1년, 2년, 5년, 1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최은희는 매일 밤 나래의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나래 어디 있을까? 윤대성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을 자책했어요. 내가 전화만 안 받았어도. 판사로서의 일은 계속했지만 마음 한편은 항상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내 판결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잃었습니다. 윤대성은 더 냉정한 판사가 되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법만을 따랐습니다. 집에서는 침묵하는 사람이 되었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윤대성은 법정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사건 기록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우리 나래가 아직? 그는 침대맡에서 잠든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최은희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만약 아니라면 아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 아닐까? 윤대성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샘별 보육원. 먼저 확인해 봐야 했어요. 그날 저녁 윤대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최은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말을 멈췄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윤대성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오늘 재판에서 한 여자를 봤어. 여자요? 23살. 보육원 출신인데 젊었을 때 당신하고 너무 닮았어. 최은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표정이 똑같았어. 당신이 슬플 때 짓던 그 표정. 그리고 나이가 26살이야. 소윤이가 나래가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잖아. 샘별 보육원 출신인데 20년 전에 발견됐대. 최은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혹시 확인해 봐야 해. 최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당장 보육원에 가볼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대성과 최은희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샘별 보육원 주소를 검색해서 차에 올랐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을 열지 못했죠. 최은희는 창밖을 보며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윤대성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조용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 보였어요. 문 위에 샘별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나래일까요?
최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인해 봐야지. 윤대성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보육원 문을 열었어요. 벨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어서 오세요. 윤대성 판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원장 이문정은 두 사람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앉아 있고 모서리가 해진 오래된 파일이었습니다. 밤새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이문정 원장이 서류철을 펼쳤어요. 20년 전 3월에 들어온 아이 기록입니다. 최은희가 윤대성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발견 날짜가 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2005년 3월 8일 새벽 5시경입니다. 최은희의 손에서 핸드백이 떨어졌습니다. 3월 8일 윤대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래가 사라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보육원 근처 골목에서 저희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3살쯤으로 추정됐고 심하게 놀란 상태였어요. 말도 거의 못했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만 원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시 경찰이 실종 신고 목록과 대조했는데 옷차림이 완전히 달라서 연결을 못한 거죠. 옷차림이요? 최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분홍 원피스를 찾는데 발견 당시 아이는 회색 누더기 차림이었으니까요. 최은희는 숨이 막혔어요. 회색 누더기요? 네. 발견 당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 낡았습니다. 거의 누더기 수준이었어요. 때도 잔뜩 묻어 있었고요. 윤대성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유괴범이 인상착의를 바꾸려고 옷을 갈아입혔구나. 경찰 추적을 피해서 그런데 원장이 서류철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신발만 새 것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작은 하얀 구두가 찍혀 있었어요. 리본이 달린 하얀 구두. 그 순간 최은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이 입으로 올라갔어요. 저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대성도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얀 구두, 작은 리본, 새 신발. 그날 백화점에서 최은희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래한테 사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윤대성이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어요. 원장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당시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옷은 헤어져 있었는데 신발만 멀쩡했는지 유괴범이 급하게 도망치면서 신발까지는 신경 못 썼구나. 윤대성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찾은 거야. 최은희가 흐느꼈습니다. 옷을 갈아입힌 거야. 일부러 아이는 자기 이름도 부모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 이름을 지어줬죠. 원장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정수진, 정직할 정, 물수, 귀할 진. 진주처럼 소중한 아이라는 뜻으로요. 정수진 윤대성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 아이는 18살까지 여기서 자랐습니다. 원장이 또 다른 앨범을 꺼냈어요. 퇴소할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게 이 신발이었습니다. 아이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최은희는 앨범 속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린 수진이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들,
혼자 밥을 먹는 모습, 다른 아이들과 노는 모습. 우리 나래가 여기서 이렇게 혼자 최은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런데 원장이 서류철 맨 뒤를 펼쳤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안에는 낡은 달 모양 오르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가 이걸 꼭 쥐고 있었어요. 신발하고 이 오르골만요. 윤대성이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을 받아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달. 밑바닥을 보니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나래에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최은희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래야 우리 나래야. 윤대성도 벽에 기대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 법정에 선 그 여자가 정말 자신의 딸이었어요. 확실합니다. 윤대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오르골은 날의 돌잔치 때 우리가 선물한 겁니다. 원장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두 사람이 진정할 때까지요. 한참 후 최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살아요? 수진이가. 원장은 작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건넸어요. 윤대성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세요. 그 아이가 놀라지 않게 원장이 당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보육원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후들거렸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최은희가 윤대성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20년 동안 최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찾았어. 우리 딸을 찾았어. 윤대성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차는 수진이 사는 곳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어요. 30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은희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고 윤대성은 운전대를 꽉 잡았죠. 이제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내 부모야 하면 믿을까?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하지만 수지는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차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윤대성은 차를 세웠습니다. 저기에요. 최은희가 가리킨 곳에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건물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보. 최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올라가면 수진이가 놀라지 않을까요? 윤대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신발을 먼저 확인해야 해. 그게 확실하다면 그때 모든 걸 말하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건물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2층, 3층. 복도 끝에 305호 문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윤대성의 손가락이 초인종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손끝이 버튼에 닿았습니다. 띵동.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어요.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 누구세요?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최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수진 씨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꼭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 뒤에서 망설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수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보던 수진은 순간 눈이 커졌어요. 판사님?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에서 봤던 바로 그 판사. 자신에게 벌금을 선고했던 그분이 왜 여기 계신 걸까요? 수진은 당황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무슨 일로? 최은희는 그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 눈매, 코, 입술 모두 닮아 있었어요. 윤대성도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이상한 부탁을 드리러 왔어요. 최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보육원에서 받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하얀 구두가 찍힌 사진. 혹시 이런 신발 가지고 계신가요? 수지는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이 더 커졌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최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지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대성과 최은희는 복도에서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이 가빠졌어요. 2분쯤 지났을까요? 안에서 서랍 열리는 소리,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어요. 수진의 손에는 작은 하얀 구두가 들려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 약간 변색되었지만 여전히 리본이 달린 그 신발. 사진 속 신발과 똑같았어요. 이건 제 유일한 물건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제가 이걸 꼭 쥐고 있었대요. 발견됐을 때 최은희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나래야 최은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윤대성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을 짚어야 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이게 맞아 우리가 사준 윤대성은 그대로 문 앞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자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수지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낯선 두 사람이 자신의 집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은희가 떨리는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우리가 내 엄마 아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발이 떨어질 뻔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년 전 백화점에서 잃어버린 최은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어요. 윤대성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25년 경력의 판사가 법정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그가 지금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기록을 확인했어. 발견된 날짜, 하얀 구두 전부 맞아. 너는 우리 딸 나래야. 수지는 뒷걸음질을 치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아니, 저는 정수진이에요. 부모님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최은희가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우리가 널 찾았어. 20년 동안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윤대성이 일어나 가방에서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달 모양 오르골. 수진에게 건넸어요. 이것도 내가 꼭 쥐고 있었대. 밑바닥 좀 봐.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을 받았습니다. 밑바닥을 보니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나래에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르골을 꽉 쥐었어요. 저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았다고 버린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최은희가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누가 널 데려갔어. 우리는 미친 듯이 찾았어. 20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어. 윤대성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복도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2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 상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나래야.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윤대성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엄마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은희도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복도에 지나가던 이웃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몸을 일으켰어요. 할인이가 들어가자. 최은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원룸, 낡은 가구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수진이 황급히 안아 올렸습니다. 최은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를 봤어요. 8개월 된 작은 아기. 수진을 닮은 얼굴. 우리 손주구나. 최은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대성도 손자를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을 뿐 아니라 손주까지 생긴 거였죠. 이름이 뭐예요? 최은희가 물었습니다. 할인이요. 하늘하, 이로올린. 예쁜 이름이다. 수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자신을 찾아 헤맨 부모가. 저 같은 사람이.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죄인이고 미혼모고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딸이 맞나요? 최은희가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우리 딸이야. 우리가 20년 동안 찾아 헤맨 소중한 딸이고. 이제 우리가 지킬게. 윤대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와 할인이를 절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아.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주황빛 빛이 방 안을 비췄죠. 20년 동안 끊어졌던 시간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두 사람을 봤어요.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앉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의자가 하나뿐이었어요. 수진은 침대 끝에 앉았고 윤대성과 최은희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최은희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좁은 공간, 낡은 가구들, 곰팡이가 핀 벽,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죠. 여기서 혼자 살았구나. 최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18살에 보육원 퇴소하고 나서요. 수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윤대성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딸이 이런 곳에서 홀로 살아왔다니. 그것도 아기까지 키우면서 힘들었겠다. 윤대성이 말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저는 원래 혼자였으니까. 수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최은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있어. 이제부터는 함께야. 수진은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자신에게 이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우리 집으로 가자. 윤대성이 말했습니다. 네.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너무 춥고 좁아. 우리 집에는 방이 많아. 너랑 할인이 방도 있어. 최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우리 딸이야. 당연히 함께 살아야지. 윤대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가자고 미혼모고.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최은희가 수진의 얼굴을 마주 봤어요. 중요한 건 내가 우리 딸이라는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언제 이사할 수 있어? 윤대성이 물었습니다. 저 그렇게 급하게요? 응. 오늘 당장이라도 좋아. 최은희가 웃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도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아. 수진은 방 안을 둘러봤어요.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할인이 물건들, 그게 전부였죠. 짐은 많지 않아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주말에 이사하자. 우리가 다 도와줄게. 윤대성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윤대성과 최은희가 치킨과 피자를 사왔습니다. 수진은 그 많은 음식을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요? 응. 내가 좋아하는 거 몰라서 여러 가지 샀어. 최은희가 웃었습니다. 수진은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천천히 먹어. 많이 있어. 윤대성이 물을 건네줬습니다. 할인이도 최은희 품에 안겨 분유를 먹고 있었어요. 최은희는 손주를 안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인이 정말 예쁘다. 너 닮았어. 최은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작게 대답했어요.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는 어색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윤대성과 최은희가 짐을 싸러 왔어요.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야? 윤대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별로 없어요. 수진이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최은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26년 인생의 전부가 가방 2개.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죠.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수진은 뒷좌석에 할인이를 안고 앉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 보였어요. 작은 마당에는 나무가 서 있었고 집은 깨끗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이제 내 집이기도 하고. 최은희가 웃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을 지나자 넓은 거실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수지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쪽이 내 방이야. 최은희가 복도 끝 방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방이었습니다. 새 침대, 책상, 옷장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걸 수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제 급하게 준비했어. 마음에 들어? 윤대성이 물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인이 방은 바로 옆이야. 최은희가 옆 방문을 열었어요. 아기 침대, 놀이 매트, 장난감들. 벽에는 동물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주저앉았어요. 이 모든 게 저희를 위한 거예요? 당연하지. 넌 우리 딸이고 할인이는 우리 손주니까. 최은희가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최은희가 준비한 저녁 식사, 따뜻한 국 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많이 먹어. 최은희가 수진 그릇에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수진은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맛있어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최은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인이는 아기 의자에 앉아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윤대성이 장난감을 흔들어 주자 아기가 손을 뻗었습니다. 할아버지. 윤대성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 할아버지가 됐네. 최은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새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이불, 따뜻한 방. 옆방에서는 할인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꿈은 아니겠지?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수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생겼어요. 자신을 찾아 헤맨 부모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달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아직도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게 진짜인지 확인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최은희가 준비한 밥, 국, 반찬들. 따뜻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잘 잤어? 최은희가 물었습니다. 네, 너무 잘 잤어요. 수진이 작게 대답했어요. 아직도 엄마라고 부르기는 어색했습니다. 할인이는? 잘 잤어요. 한 번도 안 깼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윤대성은 신문을 보다가 수진을 봤어요. 오늘 나 일찍 퇴근할게. 저녁 같이 먹자. 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대성이 출근하고 최은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수진이 다가가 도와주려 했습니다.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최은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최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딸이 너무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듯이. 수진아. 최은희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여긴 내 집이야. 편하게 있어도 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오후 최은희가 백화점에 가자고 했습니다. 옷 좀 사러 가자. 너 입을 옷이 필요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 옷 다 낡았잖아. 최은희가 웃었습니다. 백화점에 갔어요. 최은희는 여성복 매장으로 수진을 데려갔습니다. 옷들을 골라 수진에게 입혀봤어요. 이거 예쁘다. 이것도 입어봐. 수진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이 낯설었어요.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은 모습. 예쁘다. 최은희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거 사자. 너무 비싸요. 수진이 가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괜찮아. 딸한테 옷 사주는 게 뭐가 비싸. 최은희가 웃었습니다. 그날 수진은 옷 5벌을 샀어요. 아니, 최은희가 사준 거였죠. 할인이 옷도 샀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주셔도 돼요? 수진이 미안해했습니다. 당연하지. 20년 동안 못 사준 걸 생각하면 이것도 모자라. 최은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대성이 일찍 퇴근해 있었어요.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걸 축하하는 케이크야. 윤대성이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케이크를 꺼냈어요.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초는 없었지만 4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맛있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케이크였어요. 할인이도 케이크 크림을 조금 맛봤습니다. 얼굴에 크림이 묻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 귀엽네. 최은희가 할인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며칠 더 지났습니다. 수지는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항상 눈치를 보고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썼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제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 윤대성이 물었습니다. 네. 벌금도 내야 하고 할인이 키우는데도 돈이 필요하니까. 벌금은 내가 냈어. 윤대성이 말했습니다. 네. 수지는 놀랐어요. 40만 원. 며칠 전에 냈어. 어떻게 제가 내야 하는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됐어.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 윤대성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진아. 최은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넌 우리 딸이야. 부모가 딸 돕는 게 당연한 거야.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평생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는데 이제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자. 지금은 할인이나 잘 키우고. 윤대성이 말했습니다. 윤대성도 변했습니다. 법원에서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냉정하게만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생계형 범죄로 들어온 피고인을 볼 때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었겠지. 어느 날
젊은 미혼모가 절도죄로 들어왔습니다. 윤대성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기가 아파서 돈이 없어서 수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윤대성이 판결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대성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한 거야. 사람을 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25년 동안 잊고 있었던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최은희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 아빠 왔어. 하린이가 까르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하린이는 윤대성을 알아봤어요. 윤대성은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하린이 잘 있었어? 할아버지 오늘 일찍 왔네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응. 일찍 끝나서. 윤대성도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음식, 웃음소리, 그리고 대화. 평범한 가족의 저녁이었습니다. 수지는 이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집이구나. 26년 만에 처음으로 수지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사랑받고 있다는 걸.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하늘. 수지는 그 하늘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린이가 수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까르르.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윤대성과 최은희도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행복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가족. 그 단순한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네 사람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집처럼 편하게 지냈어요. 하린이도 많이 컸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윤대성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할아버지. 하린이가 윤대성을 보며 웃었습니다. 윤대성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아버지. 그 단어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미혼모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요. 자원봉사? 최은희가 물었습니다. 네. 저처럼 힘든 엄마들을 돕고 싶어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윤대성과 최은희는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해봐. 윤대성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지는 미혼모 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센터에 가서 다른 미혼모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엄마가 센터에 왔습니다. 19살.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수지는 그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혼자 아기 키웠어요. 정말 힘들었죠. 돈 없어서 분유 훔치다가 경찰서 갔었어요.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엄마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움을 요청했고, 그러다 보니 길이 열렸어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이후 그 엄마는 센터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윤대성도 변했습니다. 법정에서 더 따뜻한 판사가 되었어요.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명령하거나 복지기관과 연계했습니다. 동료 판사들이 물었어요.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사람을 보게 됐어요. 법 뒤에 있는 사람을. 윤대성이 대답했습니다. 최은희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엄마, 돈도 안 받고 왜 가르쳐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많잖아. 너를 찾았고 손주도 생기고 이제 나눠줄 차례야. 최은희가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윤대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호적에 올리는 거 어때? 호적이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응. 법적으로도 우리 딸이 되는 거야. 이름도 윤나래로 바꾸고.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수진이라는 이름도 좋은데요. 보육원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럼 둘 다 쓰자. 본명은 윤나래, 통칭은 정수진. 최은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좋아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다음 주 네 사람은 구청에 갔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호적에 올렸습니다. 정식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 진짜 가족이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도 가짜도 없어.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윤대성이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의 딸이구나.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손녀 엄마고. 그날 저녁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방송국이 있대요. 제 이야기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네. 희망을 주는 이야기래요. 할래요? 수진은 윤대성과 최은희를 봤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수진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것, 혼자 아기를 키운 것, 절도로 법정에 선 것, 그리고 부모를 찾은 것.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요.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길이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방송이 나간 후 센터로 문의 전화가 많이 왔대요. 수진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하린이는 이제 3살이 되었어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 하린이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잘 다녀와. 윤대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했어요. 다른 미혼모들을 상담하고 도왔습니다. 윤대성은 법원에서 따뜻한 판사로 유명해졌어요. 형식적인 판결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판결을 내렸죠. 최은희는 피아노 학원을 더 키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네 식구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하린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윤대성이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할인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해가 크게 그려져 있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최은희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윤대성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지는 할인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할인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6년 전 백화점에서 잃어버렸던 아이. 20년 동안 보육원에서 혼자 자란 아이. 법정에 섰던 절도범. 그 모든 게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수지는 달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감사는 부모에게, 할인이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과거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대성과 최은희, 그리고 할인이의 목소리. 수지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세 사람이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엄마, 같이 놀아. 할인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같이 놀자. 수진이 웃으며 앉았습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가끔은 인생이 우리를 너무 멀리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 끝에서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면 그 세월은 헛되지 않았다고 오늘의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앞으로 잘 살 거야. 함께.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질 거예요.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20년 동안 끊어졌던 시간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아버지와 딸.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운명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끔은 인생이 우리를 너무 멀리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 끝에서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면 그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오늘의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윤대성 판사 가족과 정수진 씨, 그리고 작은 할인이를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일생 채널이었습니다.